집만 사고 나면 그 돈은 전부 내 통장으로 옮겨. 그러고 나서 이혼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고.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세상에 둘도 없는 시어머니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기 서울의 비싼 아파트를 눈앞에 두고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순진하고 어리숙한 며느리로만 생각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외국어, 그녀가 완벽하게 알아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이 양이라고 생각하며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그녀는 사실 발톱을 숨긴 암사자였습니다. 이제 곧 상상도 못할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황혼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파트를 보러 갔다. 외국인 집주인 측 중개인과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남편 지훈 씨를 보며 나는 독일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척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듣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그날 오후 서울 송파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옅은 황금빛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햇살은 커다란 통유리창을 지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고 복도 전체는 따스한 꿀을 발라놓은 듯했다. 나는 우리가 보러 온 집의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14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집, 방 3개에 화장실 2개. 발코니에서는 공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단지 안에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늦가을의 노란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사락사락 평화로운 그림 같았다. 남편 지훈 씨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일부러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이쪽 벽을 만져보고 저쪽 주방 수납장을 두드려보며 마치 집 전문가인 척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솔직히 말해 지훈 씨는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친정에 도움이 없었다면 대기업 과장 월급만으로는 강북의 작은 20평대 아파트도 겨우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넓은 집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이었다. 이름은 헬가, 독일인 집주인의 대리인이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몸짓은 매우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지금 지훈 씨와 독일어로 대화하고 있었다. 지훈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만 보면 누가 봐도 모든 말을 이해하는 줄 알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잘 안다. 지훈 씨는 독일에서 3년도 채 살지 않았다. 그의 독일어 실력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길을 묻는 수준이 전부다. 이런 전문적인 부동산 용어가 섞인 설명을 30%라도 알아들으면 다행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모든 말을 이해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못 듣는 척할 뿐이었다. 헬가의 발음은 아주 명확했다. 그녀는 이 아파트가 1990년에 지어졌고 3년 전에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단열 유리창과 개별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집주인은 은퇴한 교수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 급하게 집을 내놓았다고 했다. 매매가는 약 15억 원. 시세보다 거의 1억 원이나 저렴한 가격이었다. 지훈 씨는 보름 전부터 이 집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매일같이 학교가 가까워서 위치가 좋다느니, 나중에 우리 딸 하윤이 학교 보내기 편하다느니, 이 가격은 다시 없을 기회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느니 노래를 불렀다. 나는 지훈 씨의 조급함이 단순히 그의 생각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 뒤에는 분명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계셨다.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고? 솔직히 말해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처음에는 내가 학벌이 별로라고 타박하셨고, 그 다음엔 내 직장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셨고, 그 다음엔 딸을 낳았다고 구박하셨다. 한마디로 내가 뭘 하든 흠을 찾아내셨다. 그리고 지훈 씨는 엄마 말은 다 오라를 신조로 삼는 전형적인 남자였다.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반항한 적이 없었다. 민서 씨, 이 집 어때? 지훈 씨가 내게 한국어로 물었다.
헬가도 나를 보며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가 우리 둘의 관계를 추측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남편을 따라 해외에 살면서 저런 눈빛은 익숙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괜찮네요. 지훈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괜찮다니? 이게 시장에서 나물 사는 것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 일이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가로 다가가 창틀을 확인했다. 알루미늄 프레임은 아직 튼튼했고 고무 패킹이 약간 낡았지만 아직 쓸만했다. 지훈 씨는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오직 세 가지만 본다. 집이 넓은가 밝은가 인테리어가 예쁜가. 헬가가 갑자기 내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 아마 내가 영어만 할 줄 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창문은 3년 전에 교체했습니다. 이중 단열 유리예요. 나는 영어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보면 알겠네요. 옆에 서 있던 지훈 씨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그는 내가 자기보다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 독일어 실력은 영어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독일에 오기 전 나는 1년 동안 독일어를 공부했고 그 후로도 꾸준히 독학했다. 그저 남편에게 말한 적이 없을 뿐이다. 여자는 때로 모든 것을 말할 필요 없이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한 법이니까. 헬가는 우리를 주방으로 안내했다. 주방은 꽤 넓었다. 모든 주방 가구는 수입품이었다. 인덕션, 오븐, 식기 세척기 모두 독일 제품이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집주인은 이미 이사를 나간 것 같았다. 내가 헬가에게 물었다. 어떤 가전 제품들이 포함된 가격인가요? 헬가는 약간 놀란 눈치였다.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줄은 몰랐던 것 같다. 그녀는 서류를 확인하고 말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모두 포함입니다. 주방 가구와 빌트인 기기들도 전부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벽에 걸린 라디에이터를 가리켰다. 난방은 중앙 공급식인가요? 개별 공급식인가요? 헬가가 즉시 대답했다. 개별식입니다. 보일러는 작년에 새로 교체했어요. 그녀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내가 남편보다 이 집에 대해 더 잘한다고 판단한 듯 했다. 옆에 서 있던 지훈 씨는 점점 더 불편한 기색에 역력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뭘 그렇게 많이 물어봐? 아까 다 설명해 줬잖아. 나는 대꾸하지 않고 침실을 보러 갔다. 안방은 꽤 넓었고 전용 욕실이 딸려 있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수압을 확인했다. 물줄기는 강했고 온수도 빨리 나왔다. 나는 돌아보며 말했다. 이 집 괜찮네. 지훈 씨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다 봤어? 저분 계속 기다리잖아. 내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수억짜리 집인데 좀 꼼꼼히 보면 안 돼? 지훈 씨는 할 말을 잃었다. 헬가는 거실에서 정중하게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우리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는 나머지 두 방을 둘러보았다. 북향의 작은 방은 우리 딸 하윤이 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았다. 다른 동향의 방은 작은 발코니가 있어 채광이 아주 좋았다. 솔직히 나는 이 집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헬가는 지훈 씨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불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중이었다. 지훈 씨의 영어가 버벅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다가가 말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헬가가 웃었다. 영어를 아주 잘하시네요. 지훈 씨는 멋쩍게 웃었다. 나는 헬가에게 등기 서류, 관리비, 주변 학군에 대해 몇 가지 더 질문했다. 우리는 약 10분간 대화했다. 헬가는 갈수록 더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헬가가 나가서 문을 열었다. 60대가 넘어 보이는 한 여성이 들어왔다. 흰머리에 짙은 녹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분을 보자마자 심장이 굳는 것 같았다. 바로 내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헬가와 독일어로 몇 마디를 나눈 뒤 지훈 씨에게 곧장 걸어갔다. 지훈 씨도 놀란 듯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박 여사님이 눈을 흘겼다. 이렇게 큰일인데 내가 안 와볼 수 있니? 두 사람은 한국말로 대화했다. 헬가는 알아듣지 못하고 서 있었다. 나는 관심 없는 척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지만 내 모든 신경은 그들에게 쏠려 있었다. 박 여사님은 지훈 씨를 방구석으로 끌고 갔다.
거리는 약 10m. 그들은 내가 독일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아주 편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듣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산다고 하디? 박 여사님이 물었다. 아직요. 자꾸 이것저것 묻기만 해요. 지훈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박 여사님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묻긴 뭘 물어. 제 돈도 아니면서.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박 여사님이 말을 이었다. 이 집은 무조건 사야 해. 대신 내 명의로 해야 한다. 지훈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돈은 민서 씨 돈이잖아요. 박 여사님이 비웃었다. 제 돈이 곧 네 돈이지. 그 돈 다 쟤네 친정에서 준 거잖아. 얘가 너랑 결혼 안 했으면 그 돈을 받았겠어? 거기까지 듣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박 여사님의 다음 말이 나를 정말로 경악하게 했다. 그녀는 작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집만 사고 나면 그 돈은 전부 내 통장으로 옮겨. 그러고 나서 이혼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고. 내 귀가 웅웅거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남편이라 부르는 남자, 내가 어머니라 부르는 여자가 불과 10m 앞에서 내 돈을 전부 빼돌릴 계획을 짜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보는 척 했지만 내 손가락은 이미 조용히 녹음 기능을 켜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다른 갈림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 마치 뉴스를 읽는 것처럼 화면을 쳐다봤다. 하지만 사실 내 몸의 모든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허벅지 위에 놓인 휴대폰의 녹음 기능은 이미 켜져 있었고 작은 빨간불이 깜빡였다. 방구석. 나에게서 10m 떨어진 곳에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여전히 지훈 씨와 독일어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 말 명심해.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또렷했다. 집은 내 명의로 하고 돈은 내 통장으로 옮겨놔. 그래야 안전해. 지훈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민서 씨가 알게 되면 어떡해요? 박 여사님이 코웃음을 쳤다. 알긴 뭘 알아? 제가 독일어를 할 줄 아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을 누가 꽉 움켜쥐는 것 같았다. 박 여사님은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는 그냥 여기서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 몇 장에 서명해야 한다고만 해. 제가 서명만 하면 이 집은 네 것이 되는 거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쟤는 단 한 푼도 못 가져가. 지훈 씨는 여전히 머뭇거렸다. 그래도 민서는 제 아내잖아요. 박 여사님이 즉시 쏘아붙였다. 아내면 뭐? 아내면 남편 말을 잘 들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쟤는 내가 딱 보면 알아. 순한 척하지만 속은 시커먼 애야. 저렇게 조용히 있어도 속으로는 온갖 계산을 다 하고 있을걸.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저런 말은 지난 5년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다. 박 여사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좋아한 적이 없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그녀는 내 면전에서 대놓고 말했다. 애가 순해 보이는데 간단한 애는 아니겠어. 그때의 나는 아직 어렸고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 말을 다시 들으니 한 가지를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구석에서 지훈 씨는 여전히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내 미래를 생각해야지. 박 여사님이 말했다. 제 돈은 제 손에 쥐어주면 조만간 다 날아가. 내 통장으로 옮겨서 내가 보관해야 해. 지훈 씨가 작게 물었다. 어떻게요? 박 여사님이 즉시 대답했다. 집 사고 나서 인테리어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해. 제대로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고 그걸 네가 다시 나한테 보내. 그렇게 조금씩 전부 빼내는 거야. 거기까지 듣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다. 박 여사님은 말을 계속했다. 나중에 제가 얌전히 굴면 계속 살게 해주고 말썽 부리면 이혼해버려. 그때가 되면 돈이랑 집은 다 우리 쪽 거니까 쟤는 아무것도 못해. 지훈 씨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단 4글자였지만 그 4글자는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5년의 결혼 생활, 내 살배기 딸, 그 모든 것이 내 통장에 있는 돈보다 가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고개를 들지도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삼켰다.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버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내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다. 그때 헬가가 문 쪽에서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물었다. 두 분 집은 마음에 드시나요? 지훈 씨와 박 여사님은 즉시 돌아섰다. 지훈 씨는 태연한 척했다.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헬가가 나를 보았다. 부인께서는 어떠세요? 나는 녹음을 끄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다. 아주 좋은 집이네요. 헬가가 미소 지었다. 집주인께서 급하게 파시는 거라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박 여사님이 즉시 어설픈 영어로 끼어들었다. 우리 이거 살 거예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내 눈빛은 아주 차분했다. 제 생각엔 다른 집도 몇 군데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 여사님이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뭘 더 봐. 이 집 좋잖아. 나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다. 수억짜리 집인데 꼼꼼히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요, 어머님. 지훈 씨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불만이 서려 있었다. 민서 씨, 제발 일 좀 복잡하게 만들지 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전 그냥 확실하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헬가가 눈치를 챈 듯 말했다. 괜찮습니다. 집을 사는 건 큰일이니까요.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당연하죠. 박 여사님은 불만스러웠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파트를 나선 것은 오후 4시가 다 되어서였다. 주차장으로 내려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훈 씨가 운전하고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박 여사님은 뒷좌석에 앉았다. 차 안은 10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박 여사님이 입을 열었다. 아가, 네. 그 집이 정말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니?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망설여? 나는 고개를 돌려 옅은 미소를 지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요. 박 여사님이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요즘 애들은 참 피곤하게 살아.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운전대를 꽉 쥐는 것을 보았다. 차는 우리 아파트 앞에 멈췄다. 박 여사님이 먼저 내렸다. 지훈 씨와 나는 집으로 올라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물었다. 당신 오늘 왜 그래? 나는 신발을 벗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뭘? 평소엔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았잖아. 나는 돌아서서 그를 쳐다봤다. 고집이라고요? 그래, 어머니가 저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잖아.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그럼 저 집은 어머니가 사실 거예요. 우리가 살 거예요? 지훈 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란 거 알잖아.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내 딸 하윤이가 식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아이는 달려와 내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나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았다. 엄마 집 보러 갔다 왔어. 새 집? 응?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나는 발코니 있는 집이 좋아. 꽃 심을 거야. 아이의 말을 듣자 가슴이 저려왔다. 방금 보고 온 집은 발코니가 아주 예뻤다. 만약 모든 것이 달랐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집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지훈 씨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그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아이가 잠든 후 그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봤다. 나는 책을 읽는 척했다. 11시쯤 지훈 씨가 잠들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방은 어두웠고 오직 휴대폰 화면 불빛만이 내 얼굴을 비췄다.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집만 사고 나면 돈은 내 통장으로 옮겨. 나중에 이혼해도 걱정 없게. 나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시 들었다. 녹음이 끝났을 때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5년 전, 우리 결혼식 날, 지훈 씨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민서야, 앞으로 내가 널 지켜줄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그를 따라 독일로 올 만큼 믿었다. 친정아버지가 주신 목돈 전부를 공동 명의 통장에 넣을 만큼 믿었다.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라 믿었다. 이제와 생각하니 나는 정말 순진했다. 나는 잠든 지훈 씨를 보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나는 문득 이 남자가 무서울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온다면 나라고 왜 그들의 계산에 놀아나줘야 하지? 나는 휴대폰을 보았다. 녹음 파일은 그대로 있었다. 증거. 아주 중요한 증거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백업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내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저장소에 하나 더 저장했다. 3곳, 3개의 사본. 무슨 일이 생겨도 이 녹음 파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지훈 씨와 그의 어머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내가 쉽게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순순히 돈을 내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순한 양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양도 구석에 몰리면 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나는 살며시 고개를 돌려 지훈 씨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나는 아주 작게 나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지훈 씨, 계산 게임을 하고 싶다고? 좋아, 내가 같이 놀아줄게. 하지만 이번 판의 규칙은 내가 정해.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는 지훈 씨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눈을 뜬 채 앞의 어둠을 응시했다. 머릿속에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냉철한 이성만이 가득했다. 몇 년 전 인간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평온할 때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지금의 내가 그랬다. 나 자신이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어제 오후 아파트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와 지훈 씨의 대화를 한마디 한마디 되짚었다. 모든 조각을 맞추자 그들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였다. 첫째, 아파트를 산다. 둘째, 나에게 재산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게 한다. 셋째, 공동계좌의 돈을 박 여사님의 계좌로 조금씩 옮긴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생기면 나와 이혼한다. 그러면 나는 빈손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만약 5년 전의 나였다면 그 계획은 정말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때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새벽 2시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거실로 나가 컴퓨터를 켰다. 희미한 푸른색 화면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은행 계좌에 로그인했다. 부부 공동 계좌였다. 잔액은 5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둘이 모은 돈이었다. 그중 대부분은 친정 아버지가 내게 주신 돈이었다. 나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내 개인 계좌를 열었다. 개인 계좌에는 약 2억 7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지훈 씨에게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내게 돈을 주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액수는 몰랐고 내가 돈을 2개의 계좌로 나누어 관리한다는 것도 몰랐다. 그때는 그저 신중한 성격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보니 이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복수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내 것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 딸을 지키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하윤이의 죽을 끓이고 지훈 씨를 위해 커피를 내렸다. 지훈 씨가 침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아이 앞에 죽그릇을 놓아주고 있었다. 그는 나를 몇 초간 쳐다봤다. 아마 내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피는 것 같았지만 나는 늘 똑같았다. 아침 먹을래요? 내가 물었다. 그가 식탁에 앉았다. 박 여사님도 거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어제부터 우리 집에 머물고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가 물었다. 아가, 생각은 잘 해봤니? 나는 그녀 앞에 커피잔을 놓으며 말했다. 네, 생각해봤어요. 박 여사님이 즉시 물었다. 그래서? 나는 의자에 앉았다. 어제 본 아파트 괜찮은 것 같아요. 지훈 씨와 박 여사님의 눈이 동시에 빛났다. 박 여사님이 바로 말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박 여사님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뭘 또 봐. 나는 미소 지었다. 큰 집이니까 방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싶어서요. 지훈 씨는 나를 잠시 보더니 말했다. 알았어. 오늘 오후에 헬가 씨한테 다시 약속 잡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이 매우 조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 조급할수록 허점을 드러내기 쉬운 법이다.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그 아파트로 갔다. 헬가가 우리를 맞이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우 정중했다. 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구석구석, 벽 하나하나, 발코니, 주방, 침실을 살폈다. 나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척했다. 사실은 그저 시간을 끌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박 여사님은 거의 즉시 손뼉을 쳤다. 그럼 바로 결정하자! 지훈 씨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헬가가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우선 계약금을 걸어야 합니다. 지훈 씨가 나를 돌아봤다. 민서 씨, 계약금 좀 이체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나는 휴대폰을 열어 2천만 원을 이체했다. 헬가는 입금 확인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우리와 악수했다. 축하드립니다. 박 여사님은 활짝 웃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60년을 넘게 산 사람.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법도 한데 아파트를 나서자 박 여사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말했다. 지훈아, 봤지? 내 말이 틀리지 않았어. 저 집 사두면 나중에 무조건 올라. 그럼 우린 앉아서 몇 천만 원을 버는 거야.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매우 기뻐 보였다. 나만 침묵을 지켰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날 저녁 하윤이가 잠든 후 지훈 씨가 내 옆에 앉았다. 민서 씨, 네, 고마워. 나는 그를 쳐다봤다. 뭐가요? 그 집 사기로 동의해줘서.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 집이잖아요. 지훈 씨는 약간 멋쩍어 보였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더 잘 살자. 나는 그의 손을 내려다봤다. 머릿속에는 어제 들었던 그의 말이 맴돌았다. 알겠습니다. 단 3글자.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나는 손을 뺐다. 나 먼저 잘게요. 나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들었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어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사본을 하나 더 보냈다. 이메일 내용은 아주 짧았다. 아빠, 혹시 모르니 이 녹음 파일 좀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훈 씨는 아직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 그의 어머니 혹은 변호사와 연락하고 있겠지. 아마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게임은 더 이상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이 내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아파트 계약금을 건 후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녀는 우리 집에 며칠 더 머물렀는데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차를 마시며 새 아파트 이야기를 했다. 나중에 거기 이사 가면 정말 좋겠다. 발코니도 넓어서 꽃 심으면 예쁘겠어. 나는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 속에서 그 집은 결코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지훈 씨도 한결 편안해 보였다. 요 며칠 그는 내게 전보다 부드럽게 말을 걸었고 심지어 설거지를 2번이나 도와주기까지 했다. 예전 같았으면 감동했겠지만 지금은 그 모든 행동을 아주 이상한 기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마치 나만이 결말을 알고 있는 연극을 보는 기분이었다. 사흘 후 헬가에게서 전화가 왔다. 변호사를 만나 초기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지훈 씨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즉시 내게 말했다. 민서 씨, 다음 주에 계약서 쓰러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날 밤 하윤이가 잠든 후 지훈 씨는 소파에 앉은 내 옆으로 왔다. 그는 휴대폰을 몇 번 만지작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민서 씨, 네. 변호사가 서류 몇 가지 준비해야 한다고 하네. 나는 그를 돌아봤다. 무슨 서류요? 지훈 씨는 약간 망설였다. 그냥 절차상 필요한 거야. 미리 서명해야 할 서류가 몇 개 있대. 나는 놀란 척했다. 무슨 서류를 미리 서명해야 해요? 그가 머리를 긁적였다. 은행의 재정 상태 확인 같은 거. 나는 그를 몇 초간 쳐다봤다. 거실 등 아래 지훈 씨의 얼굴은 약간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거짓말에 서툴렀다.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알았어요. 언제요? 지훈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다. 월요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화는 금방 끝났다. 하지만 지훈 씨가 돌아설 때 나는 그가 몰래 한숨 쉬는 것을 보았다.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다. 그는 방금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몰랐다. 진짜 고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지훈 씨가 잠든 후 나는 다시 컴퓨터를 켰다. 은행 계좌에 로그인했다. 부부 공동 계좌에는 아직 5억 원이 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숫자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열었다. 지난 2년간 지훈 씨는 여러 번 돈을 이체했다. 큰 금액은 아니었고 매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였다. 처음에는 생활비련이 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이체가 같은 계좌로 보내졌다는 것을.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상세 내역을 클릭했다. 수취인 이름이 나타났다. 박 여사.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이 일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구나. 지훈 씨는 오래전부터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고 아마 박 여사님이 항상 돈을 관리해 왔을 것이다. 나는 컴퓨터를 껐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냉기만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는 금방 전화를 받으셨다. 민서냐? 네, 아빠. 아버지는 우리 가족 중 유일하게 내게 가까운 분이셨다. 어릴 적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나를 키우셨다. 내가 결혼해서 독일에 갈 때 아버지는 큰 목돈을 쥐어주셨다. 아버지는 딸 자식은 밖에 나가 살려면 비상금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보니 아버지가 나보다 세상을 더 잘 아셨던 것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아버지가 물으셨다. 잘 지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아빠, 만약에 저한테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수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구나. 나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만 말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다. 민서야,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네, 아빠가 너한테 준 돈은 네 돈이다. 네 남편 돈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을 이으셨다. 무슨 일이든 아빠한테 말해. 이 아빠가 살아있는 한 네 뒤에 있을 테니까. 그 말을 듣자 목이 메어왔다. 지난 몇 년간 항상 강한 척하며 살아왔는데 이 단순한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저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다. 적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은 금방 지나갔다. 월요일 서류에 서명하는 날이 왔다. 우리는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다. 변호사는 40대 정도의 독일 남자였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가 내 옆에 앉았다. 박 여사님은 맞은편에 앉았다. 변호사는 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는 독일어로 설명했다. 지훈 씨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님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듣고 있었다. 변호사는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불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모두 정상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가 별도의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나는 제목을 보자마자 알아차렸다. 재산권 포기 확인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변호사가 지훈 씨를 돌아보며 말했다. 부인께서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매매 절차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나를 돌아봤다. 민서 씨, 서명해. 나는 종이를 들어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그날 내가 들었던 내용과 일치했다. 내가 서명하면 이 아파트는 완전히 지훈 씨 소유가 되고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된다. 박 여사님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기대로 가득했다. 방 안은 조용했다. 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알았어요. 지훈 씨가 즉시 펜을 건넸다. 여기에 서명해. 나는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멈췄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보았다. 죄송하지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세요. 나는 아주 평온하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혼하게 될 경우 이 집은 완전히 제 남편 소유가 되는 것이 맞나요? 변호사가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나는 지훈 씨를 돌아봤다. 당신 정말 이렇게 하길 원해요? 지훈 씨는 약간 놀란 듯 했다. 그냥 절차일 뿐이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1초, 2초.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알았어요. 서명할게요. 내 서명이 종이 위에 새겨졌다. 박 여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 씨도 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펜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내 머릿속엔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이 게임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내가 서류에 서명을 마치자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가장 먼저 안도의 한숨을 내쉰 사람은 박 여사님이었다.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지고 입꼬리가 마치 큰 장애물을 넘은 것처럼 살짝 올라갔다. 지훈 씨도 웃었다. 그의 웃음은 약간 어색했지만 어쨌든 웃음이었다. 나만 웃지 않았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서류 뭉치를 변호사 쪽으로 밀었다. 변호사는 서명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겠군요. 지훈 씨가 즉시 물었다. 얼마나 걸릴까요?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지훈 씨가 어머니를 쳐다봤다. 박 여사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만족감만이 가득했다. 아마 모든 것이 자기들 손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일어섰다. 이제 그만 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박 여사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지훈아, 봤지? 내 말이 맞다니까. 저 집 산 건 정말 행운이야. 그 동네는 몇 년 뒤에 무조건 값이 올라. 지훈 씨는 운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오후에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길가의 나무들은 잎을 떨구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 독일에 왔을 때가 생각났다. 지훈 씨는 내 손을 잡고 이 거리를 걸었었다. 그때 그는 말했다. 나중에 우리 정말 예쁜 집에서 살자.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올 만큼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꿈은 아마 내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것 같다. 집에 도착해서도 박 여사님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아가, 차 좀 내오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엌에서 나는 거실에서 박 여사님이 지훈 씨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나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다. 봤지?
쟤 구슬리기 쉬워. 지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 여사님이 말을 이었다. 이제 집은 4명이가 됐어. 다음 단계를 빨리 진행해야지. 지훈 씨가 물었다. 뭘요? 돈 옮겨야지.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 공동계좌에 5억 넘게 있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찻주 전자를 든 채 부엌에 가만히 서 있었다. 박 여사님이 말을 이었다. 쟤한테 집주인한테 잔금 치러야 한다고 말하고 내 통장으로 옮기라고 해. 그러고 나서 나한테 보내. 내가 보관할게. 지훈 씨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작게 말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박 여사님이 즉시 쏘아붙였다. 마음 약해지지 마. 그 돈 제 손에 쥐어주면 나중에 한 푼도 못 건져. 엄마 말 들어. 지훈 씨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내가 오늘 서명한 서류는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차를 내어 거실로 갔다. 두 사람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나는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차 드세요, 어머님. 박 여사님이 웃었다. 그래. 그 웃음을 보니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일단 당신을 외부인으로 규정하고 나면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저녁 하윤이가 잠든 후 지훈 씨가 내 옆에 앉았다. 그는 약간 망설이는 듯 했다. 민서 씨, 네, 할 얘기가 있는데 나는 책을 덮었다 하세요. 지훈 씨는 자세를 바로 잡았다. 집주인이 잔금을 예상보다 일찍 치러달라고 하네. 나는 그를 쳐다봤다. 얼마나요? 한 5억 정도. 나는 생각하는 척했다. 공동계좌에 그 정도는 있을 텐데.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변호사가 말하길 일단 내 계좌로 먼저 옮기는 게 좋대. 그러고 나서 내가 집주인한테 송금하는 거지.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물었다. 왜요? 지훈 씨는 약간 당황했다.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돈은 내가 보관할게. 나는 지훈 씨를 보았다.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이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알았어요. 지훈 씨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네. 나는 아주 가볍게 말했다.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그 말을 듣자 지훈 씨의 얼굴이 확 펴졌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민서 씨, 걱정 마. 나중에 그 집은 우리 집이 될 거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아니, 나는 그 집을 단 한 번도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지훈 씨가 씻으러 간 사이 나는 휴대폰을 열었다. 은행 앱에 로그인했다. 공동계좌에는 5억 2천만 원이 있었다.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이체 화면을 열었다. 하지만 이체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4억 9천만 원을 내 개인 계좌로 옮겼다. 3천만 원만 남겨두었다. 거래가 완료된 후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방금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3천만 원은 그들이 돈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게 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돈은 이제 그들이 손댈 수 없는 곳에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 죄책감은 없었다. 어차피 그 돈은 원래 내 돈이었으니까. 잠시 후 지훈 씨가 욕실에서 나왔다. 그는 머리를 닦으며 말했다. 민서 씨, 돈 보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얼마? 3천만 원이요. 지훈 씨가 멈칫했다. 3천? 나는 그를 쳐다봤다. 나머지는 제 개인 계좌로 옮겨놨어요. 혹시 필요할까 봐요. 지훈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민서 씨, 그냥 공동 계좌에 다 둬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내일마저 보낼게요. 그 말을 듣고서야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즉시 휴대폰을 드는 것을 보았. 분명 그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리라. 보지 않아도 뻔했다. 나는 일어섰다. 나 먼저 잘게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잠시 후
거실에서 지훈 씨가 작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박 여사님과의 통화일 것이다. 들을 필요도 없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아마 박 여사님은 초조해하고 있겠지. 아마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내가 이미 한 발 앞서 나갔다는 것을. 나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 하윤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이는 이제 겨우 4살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이는 내게 묻는다. 엄마, 우리 나중에 큰 집에서 살아? 나는 항상 응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깨달았다. 큰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내 딸은 나중에 온갖 계산으로 가득한 가정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민서야, 약해지지 마. 이 게임은 네가 이겨야 해. 그날 밤 나는 늦게 잠들었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천만 원은 공동계좌에 남아있고 4억 9천만 원은 내 개인 계좌에 있었다. 지훈 씨가 확인하더라도 돈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내가 아직 다 안 보냈다고 하면 그 도 당장은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잘 알았다. 박 여사님은 참을성이 없다는 것을. 일단 돈에 눈이 먼 이상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역시나 다음 날 아침, 내가 아침 식사를 막 차렸을 때 박 여사님이 바로 말을 꺼냈다. 그녀는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나를 보았다. 아가, 어제 돈 보냈니?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얼마? 3천만 원이요. 박 여사님이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밖에?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혹시 몰라서 좀 남겨뒀어요. 박 여사님이 지훈 씨를 쳐다봤다. 전부 보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지훈 씨는 약간 난처한 듯 나를 돌아봤다. 민서 씨, 그냥 다 보내는 게 편할 텐데. 나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다. 괜찮아요. 집주인도 아직 급한 거 아니잖아요. 박 여사님이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지. 여자가 돈을 너무 많이 쥐고 있어도 안 좋아. 그 말에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았다. 네, 박 여사님이 말을 이었다. 아가, 오늘 오후에 나머지 다 보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침 식사 후 지훈 씨는 출근했다. 박 여사님은 나와 함께 집에 남았다. 그녀는 거실에서 TV를 보았지만 틈틈이 나를 곁눈질했다. 마치 감시하는 것 같았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나는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가는 길에 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새 집엔 언제 이사가? 나는 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눈은 반짝였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직 멀었어. 발코니에서 꽃 심고 싶은데. 아이의 말을 듣자 마음이 약해졌다. 우리가 나중에 그 집에 이사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디에 살든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아이를 데려다 준 후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창고 앞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다. 계좌 설정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직원이 미소 지었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좌인데 이체 한도를 설정하고 싶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다. 한도를 얼마로 설정하시겠어요? 회당 1,000만 원으로요. 나는 이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지훈 씨가 내 확인 없이 큰 돈을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일을 마친 후 은행을 나섰다. 밖은 쌀쌀했다. 초겨울 바람이 불어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잠시 보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날 내가 독일어를 못 알아들었다면 아마 지금쯤 즐겁게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 내 등 뒤에서 어떤 잔인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오니 박 여사님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가 물었다. 돈 보냈니? 나는 외투를 벗었다. 아니요, 어머님. 왜? 일이 좀 바빠서요. 박 여사님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상냥하지 않았다. 아가, 네, 너 지금 엄마 못 믿는 거지? 나는 놀란 척했다. 제가 언제요? 박 여사님이 팔짱을 꼈다. 그럼 왜 돈을 안 보내?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제가 안 보낸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조금 가지고 있고 싶을 뿐이에요. 박 여사님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여자가 돈을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안 좋다니까?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그 돈 대부분은 저희 아버지가 주신 돈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박 여사님은 나를 몇 초간 보더니 말했다. 시집 왔으면 네 돈도 이 집 돈이야. 그 말에 아파트에서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때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가족이라고?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계산적으로 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녁에 지훈 씨가 집에 돌아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물었다. 민서 씨, 돈 보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훈 씨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민서 씨, 내가 집주인한테 얘기해놨는데. 나는 그를 쳐다봤다. 언제요? 오늘 오후에. 그럼 내일 보낼게요. 지훈 씨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박 여사님이 거실에서 나왔다. 내일은 무조건 다 보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단호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다시 컴퓨터를 켰다.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다. 3천만 원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거기서 500만 원을 더 지훈 씨 계좌로 이체했다. 딱 500만 원. 이 행동이 박 여사님을 화나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들이 당장 판을 엎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이체를 마친 후 지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조금 더 보냈어요. 나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거실에서 지훈 씨의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가 속삭이듯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그의 어머니와의 통화일 것이다.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방문이 닫혀 있었지만 어렴풋이 들렸다. 왜 이렇게 조금이야? 전부 보내라고 해. 네가 너무 마음이 약해. 나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고통도 분노도 아닌 차가운 냉정함. 마치 내가 이 결혼 생활의 바깥에 서서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천천히. 단 한 푼도 당신들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 씨였다. 문자는 아주 짧았다. 민서 씨, 돈 보냈어. 나는 시계를 보았다. 겨우 6시 30분이었다. 예전에 지훈 씨는 돈 문제에 이렇게까지 신경 쓴 적이 없었다. 결혼 초에는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집안의 모든 지출은 거의 내가 관리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오신 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했다. 나는 간단하게 답장했다. 아니요, 오늘 보낼게요. 1분 후 지훈 씨에게서 답장이 왔다. 전부 다 보내. 나는 그 문자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껐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돈을 급하게 보내라고 재촉하는 사람은 지훈 씨가 아니라 박 여사님이라는 것을. 내가 거실로 나갔을 때 박 여사님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가 물었다. 아가, 오늘 은행 가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돈 전부 보내는 거 잊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아주 단호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네. 지훈 씨가 나왔을 때 박 여사님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도 아내한테 단단히 일러둬. 지훈 씨는 약간 난처해했다. 민서 씨도 알고 있어요, 엄마. 박 여사님이 흥 하고 콧방귀를 꼈다. 돈 문제는 늦춰서 좋을 거 없어. 그날 아침 식사는 아주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나는 박 여사님의 시선이 내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식사 후 나는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새 집에 우리 방도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발코니도 있지. 꽃 심고 싶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하지만 어린이집을 나서며 내 입가에 미소는 사라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집은 아마도 내 딸이 살게 될 곳이 아닐 것이라고. 나는 바로 은행에 가지 않았다. 대신 시내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다. 컴퓨터를 열고 은행 계좌에 로그인했다. 공동 계좌에는 약 5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내 개인 계좌에 안전하게 있었다.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이체 화면을 열었다. 그리고 200만 원을 더 지훈 씨 계좌로 이체했다. 딱 200만 원. 이체가 완료된 후 나는 컴퓨터를 닫았다. 이 행동이 박 여사님을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를수록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법이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박 여사님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지훈 씨가 그 옆에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 같았다. 지훈 씨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민서 씨, 네. 돈 보냈어? 네. 얼마? 200만 원이요.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박 여사님이었다. 200?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이렇게 조금 보낸 거야? 나는 태연하게 외투를 벗었다. 바빠서 일단 그것만 보냈어요. 박 여사님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아주 날카로웠다. 아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는 그녀를 보았다. 돈 보내고 있잖아요. 시침이 떼지 마.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너 지금 돈 주기 싫은 거지?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아주 가볍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내 대답에 두 사람 모두 멈칫했다. 지훈 씨가 서둘러 말했다. 민서 씨 오해하지 마. 나는 그를 쳐다봤다. 제가 뭘 오해해요? 지훈 씨가 머뭇거렸다. 돈 문제는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그래. 나는 의자에 앉았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지훈 씨가 바로 말했다. 5억.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동계좌에는 이제 그만큼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훈 씨가 멈칫했다. 없다고? 네. 제가 대부분 제 계좌로 옮겼으니까요. 방 안에 공기가 즉시 팽팽해졌다. 박 여사님이 한 걸음 다가왔다. 언제 옮겼어? 그저께 밤에요. 왜?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제 돈이니까요. 박 여사님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시집 왔으면 내 돈도 이 집 돈이야.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하지만 그 돈은 저희 아버지가 주신 돈이에요 라고만 말했다. 박 여사님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지훈 씨를 돌아봤다. 봤지? 이 애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어. 지훈 씨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민서 씨,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되물었다.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요? 개인 돈을 따로 챙기는 거.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도 개인 돈 따로 챙기잖아요. 지훈 씨가 움찔했다. 내가 언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난 2년간 당신이 어머님께 보내드린 돈들 말이에요.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지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여사님도 멈칫했다. 나는 그들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 씨가 더듬거렸다.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거래 내역을 열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계좌, 그의 어머니 계좌, 그리고 이체 내역들.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여사님도 마찬가지였다. 방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한참 후에야 박 여사님이 입을 열었다. 그건 내 아들이 나한테 준 용돈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제 돈도 제 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 여사님은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친절한 척하지 않았다. 아가, 네. 너 지금 뭘 하려는 거니? 나는 일어섰다. 아무것도 하려는 거 없어요. 그냥 모든 걸 확실하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지훈 씨가 다가왔다. 민서 씨, 우린 부부잖아. 나는 그를 쳐다봤다.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어야죠.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은 날 믿어요? 지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몇 초간 보다가 돌아섰다. 나는 이 결혼이 경계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릴 것이다. 내가 지훈 씨에게 이체 내역을 보여준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지훈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날짜, 금액, 수취인 계좌,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건 내가 엄마한테 드린 용돈이야. 그의 목소리는 약간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꺼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박 여사님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아주 평온하게 말했다. 그냥 각자의 돈은 각자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박 여사님이 비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즐거움이 전혀 없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무 뜻 없어요. 그냥 지훈 씨가 저한테 묻지도 않고 어머님께 돈을 보내드릴 수 있다면 저도 제 돈을 지킬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박 여사님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아가, 네, 너 지금 시댁이랑 계산하자는 거니? 나는 그녀를 보았다. 계산한 적 없어요. 계산 당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즉시 팽팽해졌다. 지훈 씨가 한숨을 쉬었다. 민서 씨,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그를 돌아봤다.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지훈 씨는 침묵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이 애는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어. 봤지, 지훈아? 돈도 안 내놓잖아. 지훈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민서 씨, 이 문제는 우리 확실히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지훈 씨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가 나를 보았다. 하나만 물을게. 네, 당신 아직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긴 해?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놀라서가 아니라 그가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보았다. 정말 솔직한 대답을 원해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예전에는요.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박 여사님이 즉시 쏘아붙였다. 예전에는 이라니?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예전에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훈 씨가 벌떡 일어섰다. 민서 씨.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는 그를 보았다. 솔직하게 말해달라면서요.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박 여사님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들었지? 이 애는 처음부터 널 남편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다면 저도 막을 수는 없어요. 라고만 말했다. 박 여사님은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아가, 네, 네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제가 뭘 하는데요? 돈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 우리가 네 돈 뺏어갈까 봐 무서워서.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무섭지 않아요. 그냥 조심하는 거예요. 박 여사님이 크게 웃었다. 조심? 누구를? 네, 시어머니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누구에게든 조심해야죠. 그 말에 박 여사님은 분노했다. 정말 경우가 없구나. 지훈 씨가 서둘러 말했다. 엄마. 하지만 박 여사님은 멈추지 않았다. 네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누가 널 챙겨줬어? 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와서 개인 돈을 챙겨? 그 말을 듣자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나는 가볍게 물었다. 어머님, 네. 제가 누구 때문에 여기에 왔죠? 박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지훈 씨를 돌아봤다. 기억나요? 5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지훈 씨는 침묵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어요.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지훈 씨는 내 눈을 피했다. 박 여사님은 즉시 말했다. 남자가 원래 그런 말은 다 하는 거야. 하지만 돈 문제는 확실해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돈 문제는 확실해야죠. 그래서 제 돈을 제가 지키는 거예요. 지훈 씨가 한숨을 쉬었다. 민서 씨. 네, 싸우고 싶지 않아. 그냥
모든 걸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을 뿐이야. 나는 그를 쳐다봤다. 저도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돈 보내.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싫어요. 단 한마디였지만 방안은 얼어붙었다. 박 여사님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뭐라고? 안 보낸다고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아주 평온했다. 지훈 씨가 다가왔다. 민서 씨, 제발 이러지 마. 왜요? 그 집은 우리 집이니까. 나는 그를 쳐다봤다. 정말 그럴까요? 지훈 씨가 멈칫했다. 무슨 뜻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가로 몸을 돌렸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아랫거리를 내려다봤다. 차들은 여전히 평범하게 오가고 있었다. 바깥 세상은 그대로인데 오직 우리 가족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한참 후에 나는 돌아서서 지훈 씨를 보았다. 정말 제가 돈을 보내길 원해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요. 박 여사님의 얼굴에 즉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내가 말을 이었다. 내일 보낼게요. 보내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지훈 씨가 물었다. 무슨 일? 나는 그를 쳐다봤다. 우리 변호사랑 다시 얘기 좀 해야겠어요. 두 사람 모두 멈칫했다. 변호사? 지훈 씨가 되물었다. 네. 뭐 때문에? 나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제 권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박 여사님이 즉시 반대했다. 필요 없어.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어머님, 돈 문제는 확실해야 한다면서요. 박 여사님은 할 말을 잃었고 지훈 씨는 침묵했다. 나는 이 게임의 다음 수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죠 라는 내 말에 거실은 이상한 침묵에 잠겼다. 평범한 침묵이 아니라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거운 침묵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역시 박 여사님이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아가, 네, 집안일을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해결해야겠니? 그녀는 목소리를 애써 가라앉혔지만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저는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 일인데 변호사에게 자문 좀 구하는 게 좋잖아요. 박 여사님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우리 집에 무슨 분쟁이라도 있니?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우리 집엔 분쟁이 없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나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지훈 씨는 옆에서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민서 씨,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되물었다. 뭐가 복잡하다는 거죠? 그냥 변호사에게 물어보는 것 뿐인데요. 지훈 씨는 침묵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지훈 씨는 항상 중간에 서 있었다. 어머니 편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내 편도 아니었다. 이번만큼은 그가 어떻게 할지 알고 싶었다. 잠시 후 지훈 씨가 말했다. 알았어.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자. 그 대답에 박 여사님은 똥 돌아 그를 쳐다봤다. 지훈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훈 씨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냥 물어만 보는 거잖아요. 별일 아니에요. 박 여사님은 아들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걱정으로 가득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흥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나와 지훈 씨만 남았다. 공기는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다. 지훈 씨가 나를 보았다. 민서 씨, 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뭘요? 변호사 만나는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가 의자에 앉아 이마를 짚었다. 꼭 나를 그렇게까지 의심해야겠어? 그 질문에 나는 웃음이 터졌지만 즐거운 웃음은 아니었다. 제가 당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해요? 지훈 씨가 나를 보았다.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훈 씨가 한숨을 쉬었다. 민서 씨,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날 아파트, 기억나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 그때 어머님이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요? 지훈 씨가 멈칫했다. 무슨 뜻이야? 나는 그의 눈을 오랫동안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날 저 다 들었어요. 그 말에 지훈 씨는 얼어붙었다. 뭘 들었다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열었다. 바로 재생하지 않고 그에게 건넸다. 들어봐요. 지훈 씨는 휴대폰을 받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는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집만 사고 나면 돈은 내 통장으로 옮겨. 나중에 이혼해도 걱정 없게. 몇 마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훈 씨는 즉시 휴대폰을 껐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서 씨, 나는 그를 쳐다봤다. 저는 독일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었나요? 그건 그날 박 여사님이 했던 말이었다.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과 어머님은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편하게 얘기했죠.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무거운 침묵이었다. 지훈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민서 씨,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가 말을 잊지 못하게 했다. 변명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들었으니까. 지훈 씨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 나는 그를 쳐다봤다. 생각이 없었다고요? 응. 그냥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뿐이야.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 알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지훈 씨는 멈칫했다. 부인할 수 없었다. 그 말은 녹음 파일에 똑똑히 담겨 있었으니까.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지난 몇 년간 지훈 씨에게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그저 피곤했다. 아주 많이.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지훈 씨, 내가 뭐 때문에 가장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지훈 씨가 고개를 저었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이 그 옆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내 눈물이 아니라 지훈 씨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 눈물을 보며 마음속으로 씁쓸함을 느꼈다. 어쨌든 우리는 5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 지훈 씨가 작게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날 잃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된 것뿐이지. 지훈 씨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무슨 뜻이야? 나는 일어섰다. 내일 우리는 예정대로 변호사를 만날 거예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나는 그를 잠시 보다가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 때문이 아니에요. 지훈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뭐 때문에? 나는 아주 평온하게 대답했다. 우리 결혼 생활 때문에요. 그날 밤, 내일, 우리 결혼 생활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요. 라는 내 말에 집안은 무거운 공기에 휩싸였다. 지훈 씨는 소파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고 그 소리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만큼 선명했다. 한참 후에 지훈 씨가 일어섰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민서 씨, 네,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단하지 않았다.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이혼하겠다고 말한 적 없어요. 지훈 씨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뭘 원하는데?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정말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훈 씨가 나를 보았다. 나는 당신 남편이야. 여기 서 있어. 그는 바닥을 가리켰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중간에 서 있어요. 그 말에 지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맞는 말을 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지훈 씨는 항상 나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 서 있었다. 어머니가 나에 대해 불평할 때 그는 편들지도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다. 내가 속상해하면
그는 그저 신경 쓰지 말라고만 말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다가 내가 그 대화를 듣게 된 것이다. 지훈 씨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민서 씨, 네,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 씨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나는 되물었다.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훈 씨는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작게 말했다.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 대답은 적어도 솔직했다. 지훈 씨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뭐 때문에 가장 속상했는지 알아요? 지훈 씨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 지훈 씨는 두 손을 꽉 쥐었다. 민서 씨, 네, 내가 잘못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과는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거실 문이 열렸다. 박 여사님이 나왔다. 아마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가, 지훈이한테 뭘 들려준 거니?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냥 녹음 파일 하나요? 박 여사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녹음? 나는 대답하지 않고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방 안에는 다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집만 사고 나면 돈은 내 통장으로 옮겨. 나중에 이혼해도 걱정 없게. 이번에는 박 여사님도 똑똑히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왔다. 녹음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 몰래 녹음했다고? 들은 걸 녹음했을 뿐이에요. 박 여사님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 정말 간단한 애가 아니구나. 나는 그녀를 보았다. 제가 간단하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녀는 지훈 씨를 돌아봤다. 봤지? 이 애는 처음부터 계산적이었어. 지훈 씨가 일어섰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만하세요. 박 여사님이 멈칫했다. 아마 지훈 씨가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 거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쳐다봤다. 제 편드는 거야? 지훈 씨가 한숨을 쉬었다. 누구 편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을 멈추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박 여사님은 멈추지 않았다. 뭘 멈춰? 이 애가 지금 우리 가족을 협박하고 있잖아.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든 걸 확실하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박 여사님이 나를 보았다. 뭘 확실하게 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돈, 집, 그리고 이 결혼이요. 박 여사님이 웃었다. 네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대답했다. 적어도 제 몫에 대한 권리는 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팽팽해졌다. 지훈 씨는 우리 둘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요. 박 여사님이 즉시 반대했다. 필요 없어. 지훈 씨가 고개를 저었다. 필요해요. 그의 목소리는 아주 단호했다. 박 여사님은 아들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다. 너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야? 지훈 씨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는 오른편에 서 있을 거예요. 그 대답에 방 안은 조용해졌다. 박 여사님은 지훈 씨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나를 돌아봤다. 아가, 네, 이렇게 하면 네가 이긴 것 같니?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박 여사님은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세게 닫혔다. 지훈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를 보았다. 후회해요? 지훈 씨가 물었다. 뭐가? 사실대로 말한 거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아주 작게 말했다. 민서 씨, 네, 내일 변호사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윤이의 방을 쳐다보았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다시 지훈 씨를 보았다. 마음속에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가족, 우리는 한때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다음 날 아침, 집은 아주 조용했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하윤이의 아침을 차렸다. 아이는 늘 그렇듯 천진난만했다. 밥을 먹으며 어린이집 이야기를 했다. 아이의 순수한 얼굴을 보니 마음 한편이 따뜻하면서도 아려왔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자기 부모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지훈 씨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거의 아무 말 없이 빠르게 아침을 먹었다. 박 여사님은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지도 지훈 씨를 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줄 같았다. 작은 충격에도 모든 것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나는 지훈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는 익숙한 거리를 지났다. 그날은 며칠 전보다 더 쌀쌀했다. 낙엽이 보도 위에 가득했고 바람에 휩쓸려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5년 전 나도 이 차에 앉아 이 길을 지났었다. 그때 나는 내 미래가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했다. 하나의 가정, 하나의 집, 평화로운 삶. 하지만 인생은 좀처럼 사람이 그려놓은 길대로 가지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근처의 작은 건물에 있었다. 변호사는 이전에 만났던 그 독일 남자였다. 그는 우리를 앉으라고 권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우리를 잠시 쳐다봤다. 아마 팽팽한 공기를 감지한 듯 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훈 씨가 나를 보았다. 내가 말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나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아파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세요. 나는 아주 명확하게 물었다. 만약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재산권 포기 각서에 서명했다면 나중에 우리가 이혼할 경우 그 집은 완전히 남편 소유가 되는 것이 맞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지훈 씨는 내 옆에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만약 집을 사는 돈이 부부 공동 계좌에서 나왔다면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다. 재산권 포기각서에 서명하셨다면 돈의 출처와 상관없이 집은 남편분 소유가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지훈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변호사가 물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만약 제가 더 이상 그 집을 사는데 돈을 내고 싶지 않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열어 몇 장 넘겨보았다. 계약금 2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지훈 씨가 즉시 나를 돌아봤다. 민서 씨,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네,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지훈 씨는 계단에 멈춰 섰다. 민서 씨, 네. 집 사는 거 취소할 생각이야?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훈 씨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이 화가 나서 그런다고 생각해.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제가 그냥 화만 났다고 생각해요? 지훈 씨가 나를 보았다. 모르겠어. 나는 계단을 내려섰다. 지훈 씨, 아주 오랜만에 내가 그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다. 당신이 아니라 지훈 씨라고. 그 두 단어 사이의 거리는 아주 명확했다. 지훈 씨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나를 보았다. 민서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결혼한 날 기억나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 가족은 서로 경계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나는 항상 경계해야만 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마른 잎들이 보도 위를 굴러다녔다. 지훈 씨는 한참 서 있다가 말했다. 민서 씨, 네. 만약 내가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하면 믿어줄 수 있어?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아주 진실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진실이 항상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을. 나는 말했다. 모르겠어요. 지훈 씨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너무 오랫동안 중간에 서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 씨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그를 쳐다봤다. 날 잃는 게 두려워요. 아니면 돈을 잃는 게 두려워요. 지훈 씨가 멈칫했다. 민서 씨!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지훈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가족을 잃는 게 두려워. 나는 그를 쳐다봤다. 이번에는 웃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족은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만 말했다. 우리는 몇 분간 그곳에 서 있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침내 내가 말했다. 당신 먼저 가요. 나는 하윤이 데리러 가야겠어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아주 무거웠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이 결혼은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다. 딱 한 걸음만 남았을 뿐이다. 지훈 씨가 떠난 후 나는 변호사 건물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초겨울 날씨는 생각보다 추웠다.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흔들었지만 나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지훈 씨의 말이 맴돌았다. 가족을 잃는 게 두려워. 가족. 그 두 글자는 예전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나는 항상 나중에 가정이 생기면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나는 내가 조금만 참고 조금만 너그러워지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난 5년은 내게 아주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가족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한숨을 내쉬고 택시를 잡아 하윤이를 데리러 갔다. 어린이집은 조용한 골목에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하윤이는 즉시 달려왔다. 엄마, 나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았다. 엄마 왔어. 아이는 종이를 들어 올렸다. 엄마, 봐봐. 나는 그림을 보았다. 작은 집, 나무 한 그루, 문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아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켰다. 이건 엄마, 이건 나, 이건 아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가볍게 물었다. 아빠는 어디 그렸어? 아이는 그림 속 남자를 가리켰다. 여기. 아빠 웃고 있어. 나는 그림을 보았다. 아이의 그림은 아주 단순했지만 아빠의 얼굴에 그려진 미소는 유난히 진하게 칠해져 있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예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윤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응. 새 집에는 언제 가?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마 거기서 안 살지도 몰라.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왜? 나는 미소 지었다. 때로는 집이 가장 큰 곳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이 중요하거든. 아이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엄마만 있으면 다 집이야. 그 순수한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문은 열려 있었다. 지윤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박 여사님도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처럼 차가웠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윤이가 달려갔다. 아빠, 지훈 씨는 즉시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하윤이, 어린이집에서 잘 놀았어? 응, 그림도 그렸어. 아이는 지훈 씨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지훈 씨는 그림을 한참 동안 보다가 말했다. 예쁘다. 나는 문 근처에 서서 그 장면을 보았다. 하나의 가족, 한 명의 아빠, 한 명의 아이.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아주 평범했다. 하지만 우리만이 그 속이 얼마나 금이 갔는지 알고 있었다. 박 여사님이 입을 열었다. 아가. 네. 변호사가 뭐라고 하더냐? 나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제가 돈을 안 보내면 계약금을 잃게 될 거라고 했어요. 박 여사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2천만 원을? 네. 그녀는 지훈 씨를 쳐다봤다. 봤지? 다 쟤 때문이야. 나는 반응하지 않고 아직 결정 안 했어요 라고만 말했다. 박 여사님이 냉소적으로 웃었. 뭘 더 결정해? 취소하려는 거잖아?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박 여사님이 벌떡 일어섰다. 너 미쳤구나. 그렇게 좋은 집을 이제 와서 포기하겠다고? 지훈 씨는 하윤이를 내려놓았다. 하윤아,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달려갔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어른 3명만 남았다. 공기는 즉시 무거워졌다. 지훈 씨가 나를 보았다. 민서 씨, 네. 정말 집 사는 거 취소하고 싶어? 나는 되물었다. 당신은 정말 그 집을 사고 싶어요? 지훈 씨는 침묵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게 된 지금도요? 지훈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민서 씨, 박 여사님이 끼어들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어머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박 여사님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 녹음 파일 하나 가졌다고. 네가 이긴 줄 아니?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긴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지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박 여사님은 나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말했다. 아가, 네. 네가 여기서 살기 싫으면 나가도 좋다. 그 말에 지훈 씨는 즉시 그녀를 돌아봤다. 엄마, 하지만 박 여사님은 계속 나를 쳐다봤다.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네가 싫으면 있지 마. 나는 침묵했다. 마음속으로 전혀 놀라지 않았다. 사실 나는 이 말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 씨가 일어섰다. 엄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박 여사님은 멈추지 않았다. 제 편 들어서 뭐해? 이 애는 처음부터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 나는 그녀를 보고 아주 가볍게 말했다. 어쩌면 어머님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 모두 멈칫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이 가족에 정말로 속해 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지훈 씨가 다가왔다. 민서 씨,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내가 말했다. 내일 제 결정을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내일 제 결정을 말씀드릴게요. 라는 내 말에 집안에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나 역시 잠들지 못했으니 잘 알고 있었다. 지훈 씨는 옆에 누웠지만 내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밤새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가끔 아주 작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5년의 결혼 생활. 처음 지훈 씨를 따라 독일에 왔을 때 작은 방, 낡은 인덕션, 월말이면 돈이 부족해 함께 라면을 끓여 먹던 시절.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다. 돈은 없었지만 계산은 없었다. 나중에 생활은 나아졌지만 가장 단순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졌다.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까? 계좌에 돈이 점점 늘어날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어머니의 말에 지훈 씨가 침묵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하늘은 아직 어두컴컴했다. 나는 부엌에서 하윤이의 아침을 차렸다. 아이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거실로 나왔다. 엄마, 응, 배고파. 나는 웃었다. 앉아. 지훈 씨도 방에서 나왔다. 그는 나를 몇 초간 보았다. 민서 씨. 네. 생각 다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 씨는 더 묻지 않았다. 그때 박 여사님도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았다. 무슨 결정? 나는 하윤이 앞에 죽그릇을 놓아주고 그녀를 돌아봤다. 돈 안 보낼 거예요. 방 안은 조용해졌다. 박 여사님이 즉시 말했다. 그럼 어쩔 건데? 나는 그녀를 보았다. 아파트 사는 거 취소할 거예요. 박 여사님이 비웃었다. 너 미쳤구나. 계약금 2천만 원은 날아갈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도 감수할 거예요. 박 여사님은 지훈 씨를 돌아봤다. 봤지. 이 애가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지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보았다. 민서 씨. 네. 확실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돈은 다시 벌면 돼요. 하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되돌릴 수 없어요. 지훈 씨는 침묵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했다. 그럼 우리 관계는?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지훈 씨는 고개를 숙였다.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이 가족을 지키고 싶어.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가벼운 안도감. 나는 물었다.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지훈 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바꾸고 싶어. 박 여사님이 즉시 반대했다. 지훈아, 그런 말 하지 마. 이 애가 지금 널 압박하고 있잖아. 지훈 씨는 어머니를 돌아봤다.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빛이 아주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엄마, 압박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박 여사님이 멈칫했다. 지훈아, 너. 지훈 씨가 말을 이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중간에 서 있었어요. 그게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걸 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박 여사님은 아들을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제 편드는 거야? 지훈 씨가 고개를 저었다. 누구 편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가족에 더 이상 거짓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지훈 씨를 쳐다봤다. 이번에 그의 눈빛에서는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것, 바로 결단력이 보였다. 그가 나를 돌아봤다. 민서 씨, 네, 확실히 할게. 당신 돈은 당신 돈이야. 나한테는 권리가 없어. 저 집 당신이 사기 싫으면 우리 안 사. 어머님은요? 지훈 씨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들이 효도해야 하는 건 맞지만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어요. 박 여사님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은 세게 닫히지 않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닫혔다. 거실에는 나와 지훈 씨 그리고 하윤이만 남았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죽을 먹으며 가끔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다. 지훈 씨는 의자에 앉아 나를 보았다. 민서 씨, 네. 모든 게 당장 좋아질 거라고는 말 못해. 하지만 다시 한번 노력해보고 싶어. 나는 침묵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신중했다. 마침내 내가 말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둬야 해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 나는 그를 쳐다봤다. 가족은 서로 경계할 필요가 없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서로에게 마음대로 상처를 줘도 되는 곳도 아니에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때 하윤이가 어제 그린 그림을 들어 올렸다. 엄마, 응, 다시 그렸어. 나는 종이를 보았다. 집, 나무, 문 앞에 서 있는 세 사람.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디테일이 추가되어 있었다. 현관 앞에 꽃 한 송이. 아이가 말했다. 꽃 심었어. 나는 웃었다. 예쁘다. 지훈 씨도 웃었다. 아주 옅은 미소였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거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 함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언젠가 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모든 것이 진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 나레이터의 마무리 멘트, 황혼의 이야기, 채널용 황혼의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고 저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감정을 느낄 것이라 믿습니다. 모두가 민서 씨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는 않겠지만 사랑과 가족 그리고 계산적인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감정은 우리 결혼 생활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죠. 이야기 밖의 관찰자로서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저는 민서 씨가 처음부터 아주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 역시 참고 믿고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라 희망했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한계선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일단 신뢰가 계산의 대상이 되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문제의 표면에 불과하죠. 이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한 아내가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의 등 뒤에서 꾸미는 계획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의 정이 숫자와 재산 앞에 놓일 때 그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더 이상 보금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의 경우 저는 이 이야기가 현실의 많은 남성들이 겪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서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가해지는 부당함 앞에서 침묵할 때 그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가족은 회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는 명확함, 존중, 그리고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박 여사님의 경우 아마도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때때로 잊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꾸리면 아내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며느리를 항상 경계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 가정은 점차 평화를 잃게 될 것입니다. 민서 씨에게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성은 너그러울 수 있지만 자존심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 있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신뢰는 가족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집은 다시 살 수 있지만 한 번 깨진 신뢰를 다시 붙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더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삶의 일부를 비추는 평범한 이야기들을 좋아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도 함께 듣고 생각하고 익숙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의미 있는 교훈을 찾아 나갔으면 합니다. 황혼의 이야기였습니다.